고영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책 읽기와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물들일지 모른다는 어떤 예감 속에서 읽는 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마르크스의 자본에 빠져들었던 건가? 지금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50대에 접어든 제가 20세의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는 마르크스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었냐고 묻고 싶어요. 20대 이 청년은 도대체 마르크스를 많이 읽지도 않았으면서 겨우 글 짧은 글 몇 편 읽고 자본 일부를 읽었을 뿐인데요. 도대체 왜 마르크스에게 빠져들었던 건가? 솔직히 글도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치 연애를 시작한 사람처럼 나는 마르크스가 좋다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30대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소위 연구자의 삶이라는 걸 살게 됐는데요. 30세에 저기서 공부를 쭉 하면서 20대의 저를 되게 쪽팔려 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뭘 읽지도 않았으면서 뭐인 척하는 거예요. 20대 너무 치기 어리고, 뭐라 그럴까요? 너무 넘친다 그럴까요? 오버라 그럴까요? 과장된 행동.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래알은 너무 작은가요? 한 조약돌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제가 바위덩어리라도 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 애초에 그런 거 질 체력도 안 되면서, 그걸 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라고 말하기 좀 뭐하는데, 왜냐하면 제 자신도 속았으니까요. 제 스스로 도취돼서 그 고민에 연기인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50대의 저는 근데 그 20대의 청년이 별로 그렇게 밉지 않아요. 오히려 30대의 그 연구자였던 걔가 더 밉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좀 공부했다 이거죠. 자기 뭐 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안다면서 가르치려 두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20대한테 훈계하려고 꼰대짓 하는 게 정말 배기 싫어요. 저는 오히려 30대의 저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야, 마르크스 책 많이 읽으면 막수주의자 되는 거야? 꼭 마르크스에 한정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래, 책 많이 읽으면 사람 훌륭해지나?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고귀해지나? 언제부턴가 제가 깨달은 것은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식 이상으로 마음이 좀 중요하구나.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그 역사 유물론자인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마음을 중시한다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마르크스가 45년인가 48년인가 헷갈리네요. 파리에서 이제 브뤼셀, 벨기에로 이렇게 추방이 돼서 브뤼셀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전설적인 공산주의 운동가인 그 비레름 바이틀링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곳에. 너무 기대했죠. 왜냐하면 이 젊은 20대의 청년들, 운동가들은 바이틀링 굉장히 옥살이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존경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원칙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얘기예요. 자기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마르크스가 책상을 빡 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역사에서 무지가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할 뿐이지 정말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들의 해방을 위해서 아름답다는 말로 그걸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식 이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아까 지식이 많다고 훌륭해지나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름다운 그런 거, 그런 세상, 그런 마음, 평등한 세상, 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 이런 꿈 같은 얘기,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충동이나 욕망, 정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뭔가 싹이 터서 이 마음에 싹이 트면 나를 견딜 수 없게 어디론가 몰아대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을 알아내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게 되고 계속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몰아대는 어떤 충동 같은 거죠. 예전에 밀양에서 그 송전탑 문제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장기간 싸웠죠.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프랑스랑 독일의 원전 정책,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70대가 넘은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걸 찾아보게 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나를 몰아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암 자체가 아니라 알게 하려는 의지랄까요? 충동이 계속 작동합니다. 니체가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자유정신의 소유자를 지칭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의 두뇌는 심장의 내장이다라고. 실제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뇌가 뇌가 진짜 내장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머리는 마음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머리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심장이 무엇을 보고 뛰느냐에 따라서 머리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발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천재는 마음이 가는 곳만큼 많아요. 연애에도 천재가 있고, 수학에도 천재가 있고, 운동에도 천재가 있고, 심지어 도박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양과는 별개로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고 마음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50대가 됐지만 20대의 어떤 꼬맹이가 자본을 읽고 마음이 뛰었다잖아요. 책을 많이 읽지도 않은 애가. 저는 그것이 되게 소중하다고 이제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모아도 그는 그의 삶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본을 읽고 인생이 크게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자본이 사실 외국어로 처음 번역된 게 러시아로 번역된 거예요. 3,000부를 찍었는데 거기도 검열관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공안문제연구소처럼. 그 검열관이 딱 보더니 이 책이 좀 불온하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민중들이 못 읽을 거라고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책이 초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판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닌이에요. 세상에는 책이 누구 마음에서 싹 틀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쨌든 그 레닌은 자본을 읽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기이한 느낌, 이상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었던 경제학 책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시각. 이 책은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자본가 계급을 비판한 유일한 경제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두 단어를 주목하는데요. 기이할 것이다. 유일하다. 이 말이요. 어떤 책이 유일하다부터 말하면 유일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데 한 책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이 다른 책과 선을 탁 긋는 거예요. 유일한 책을 만나는 경험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이한 경험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다른 책과 다를 거예요. 다른 경제책과. 이 책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관점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주식에 좀 투자하라고 집 부동산 사지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라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모두가 부자 된다는 건 개념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모두가 부자 되면 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부자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시선에 쓴 책들은 지금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 평생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 경제 질서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밝혀준 책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한마디로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이 책은 쓰여진 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서요. 이런 책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레닌은. 마르크스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 책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라고 하는, 즉 마르크스를 통해 보기도 하지만 마르크스를 보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를 그쪽으로 몰아댔던 어떤 마음, 그는 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사실 책을 읽어낼 때 이런 걸 읽어내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자본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페이지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일 가는 곳,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마르크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페이지가 있어요.
어떤 페이지냐면 이제 자본가가 될 화폐 자산가가 화폐를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오고 이제 노동자가 될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고용계약서 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취업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도 총칼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자본가한테도 누가 나가라고 찌르지 않았고 노동자한테도 안 나가면 뭐 어떡하겠다고. 옛날 노예라든지 농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누가 떠민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발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온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대등합니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요. 다 천부인권을 갖고 있어요. 거래는 자기 의사대로 있고 자유롭고 법적으로 평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 왔지 손해인데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동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두 사람의 거래가 끝난 후에 뭔가를 한 단락 더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안색이 벌써 변했다라고 썼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가 꽃집에서 꽃을 사면 꽃집 주인은 꽃을 팔아서 좋고 나는 원하는 꽃을 얻어서 둘 다 해맑아야 되잖아요. 해맑지 않더라도 기분 나쁠 이유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말해도.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상하게 이 상품의 교환, 노동력의 교환, 노동력을 거래하는 이 현장에서는 이상하게 안색이 사람이 변한다.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업 전망에 불타서 앞서 성큼성큼 나가는데 그 노동력을 판 사람은 마치 가죽을 팔아서 무두질이라고 아세요? 가죽 손질하는 이런 건데 무두질만 기다리는 동물처럼 주춤주춤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사장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고개가 숙여져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거래고 평등한 것이거든요, 원래. 꽃집 주인은 저한테 고객님이란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굳이 허리를 구부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자동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주춤주춤 따라가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딱 끝나는데 저는 마르크스를 여기서 느낍니다. 뭐냐면 계약서만 보는데 보통의 학자들 법칙만 보고 법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색을 보는구나. 거래가 끝난 뒤에 노동자 어깨가 쭉 처진 어깨, 주춤주춤 걸어가는 그 주춤주춤. 저는 이것을 본 어떤 학자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단서라고. 왜냐하면 이제 자본의 그 다음 편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자본의 비밀을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 왜 쫓아가냐면 이 사람이 주춤주춤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의 안색이 변하고 있다. 마치 아드리아네의 붉은 실의 그 끝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의 글이 쓰여 있어요. 그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서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었던가. 마르크스가 자본의 비밀을 찾은 곳이 그늘진 얼굴, 주춤주춤 걸음걸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뭔가 있다라고. 내용은 이제 자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펼쳐지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눈이에요. 눈. 이걸 본 눈. 자유롭고 평등하고 천부인권이고 시장에서 모두가 공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실제 공정하고 이익을 따라서 했는데 그런데 끝난 후에 안색을 살피는 이 눈.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의 위대함은 자본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그 법칙들에서 찾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법칙 너머를 본 눈에 있다고 생각해요. 법칙이 어디서 관철되는가, 법칙이 관철되는 환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걸 본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색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봤고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봤어요. 우리가 또 고용계약서를 쓰면 갑을, 모든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고 써진 게 있습니다. 사실 갑을은 명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A, B라고 써도 좋고 가, 나라고 쓸 수도 있어요. 계약의 두 당사자를 지칭하는 그냥 명목적인 기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서를 써본 사람은 다 알아요. 갑과 을은 명목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법률적으로는 대등해요. 하지만 둘은 한 사람은 이 계약에 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이 대등할 수가 없어요. 이 대등하지 않단 말은 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받을 때 단가 후려칠 때도 요게 통하고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 낮추거나 노동시간 막 늘릴 때도 요거 관계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재고 쌓아두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한테 납품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서 단가를 후려치고 일자리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이 돈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한테 이게 이익이 된다고요. 사실 요즘 이런 식의 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임금을 올리지 않는 게 그래도 노동자가 그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래서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낫다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요.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게 노동시간 함부로 늘렸다가 회사 망하거나 일자리 줄어들어서 일자리 사라지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고. 노동자를 되게 위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 나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게 나아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마치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되는 사람의 이익인 것처럼 말하는 그 부분이 저는 화가 나요. 사실은 자기들 수익 구조 지키고 있으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게 되게 조폭 같고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본에서.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력 판매에 생존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의 생존이. 다수의 인구가, 그것도 한 사회의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취직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이 조건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임금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 책들은 어쨌든 나온 사람들의 수와 임금을 수요 공급으로 해서 임금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런 식으로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나오게 되고 왜 낮은 임금에서도 결정이 날 수 있는지, 마치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효용이 크니까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본주의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걸 즐겨하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 중에. 누군가 그걸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경제학은 사람들의 수요 공급의 법칙을 밝히고 그런 운동의 법칙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법칙 너머에 어떤 비대칭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어느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법칙은 등호로 나타나는데 이 등호를 가능케 하는 어떤 부등호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자본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으로, 계급 권력으로 휘어진 공간 안에서 어떻게 등호가 형성되는지. 근데 왜 그 등호가 부등호인지. 이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의 단서를 말했지만 사장님 뒤를 따라가는 쭈뼛쭈뼛 주춤주춤 따라가는 그 노동자의 걸음걸이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저 걸음걸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희한한데 나도 저 걸음걸이를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소수를 빼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저 걸음걸이 의미를 알아요. 계약서 대등하게 쓰고 살 것 사고 팔 것 팔았는데 왜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이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마르크스가 어떻게 이 걸음걸이를 알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위치, 입장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본은 특정한 위치, 특정한 조명에 서 있다는 걸 밝히는 책이에요. 나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겁니다 라고 마르크스는 아주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억지를 막 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노동자 계급이 옳고 저기가 틀리고 이 주장이 옳아, 노동자 계급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 섰을 때만, 노동자 계급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동자 계급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볼 수 있는데도 그걸 보지 않고 자꾸 자본가 계급 혹은 가진 사람들의 눈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를테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 편의점 점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그 눈으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려고 해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일이 터지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서 보게 되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 가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고 자꾸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더 나아가면 피지배자들은 지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바로 피지배 상태가 유지되는 비밀이기도 해요.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에게 무엇보다도 아마 제 생각에 이 눈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본가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깨트리는 무기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선이 있다고.
그리고 이 시선이 노동자 계급의 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야 하고 엄격하게 보여야 되고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되고 매우 차별화되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돼요. 매우 과학적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보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치밀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루이 알투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산주의 철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파르티장이자 아티장이 되는 거다라고. 파르티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장에 서는 거예요. 어떤 파트. 그래서 이제 보통 빨치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투사가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 투철한. 그러나 이걸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티장이 돼야 된다고. 얼기설기 대충 만든 걸로 싸우는 전사들은 다 패배하게 돼 있어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자료를 다 찾아보고 꼼꼼하게 모아야 해요. 그것에 기초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공술사처럼 작업해야 돼요. 대충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자기의 입장,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읽어내야 돼요. 트랜스젠더로서,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끝까지 읽어내야 돼요. 아주 처절하게 읽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보지 못한 것을 이룰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것을. 권력자들은 혹은 비장애인들은, 남성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드러내도록 깊이 있게 읽어내야 돼요. 이것이 파르티잔이면서 아티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은 이 입장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 그것을 보여준 책이에요. 실제로 마르크스의 자본 얘기를 하면서 엥겔스가 누구한테 1890년대인가 어떤 편지를 썼어요. 거기서 이런 편을 썼어요. 마르크스가 자기의 가장 훌륭한 것들을 놓고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이게 아직도 충분히 좋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고, 노동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보다 못한 걸 제공하는 건 범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노동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얼기설기 막 선동하는 문구 몇 개 적은 거, 이런 거는 범죄예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그런 거 갖고 말싸움하러 갖다 끼지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쓸 무기니까 더 대장장이로서 열심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자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자본이라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자본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본의 첫 장에 좌절합니다. 마르크스도 1장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끝까지 그걸 고쳤고 1장을 다시 썼고 2판 낼 때 아주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비유하자면 등산을 하는데 이게 산이 정말 좋은 산인데 초반이 좀 직벽이에요, 등산로가. 그래서 으악 소리가 나면서 못 가겠어라고 지레 겁먹게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문에서. 원래 좋은 책, 과학적인 책은 1장이 원래 어렵다고요. 이게 불어판 낼 때 아주 문제가 됐어요. 불어본을 낼 때 1873년인가 프랑스 출판사가 이거 자본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 무거운 책을 노동자들한테 읽으라면서 읽겠냐고, 차라리 쪼개자고 책을 분책을 하자 그랬어요. 그럼 좀 낫지 않냐고. 마르크스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노동자 계급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면 난 대찬성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독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아무나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출판 형태의 고려는 노동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분책을 하면, 근데 하필이면 일본이 제일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실 거예요. 2권부터 안 삽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처럼 성질도 급하고 바로바로 뭔가 실증적으로 써먹으려는 사람들은 뭔 말이여 이거 모르겠는데 1장 이러는 순간 다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이런 말 썼어요. 분책에 찬성하는데 다만 부적처럼 포기하지 않게 내가 경고문 하나 붙여놓고 싶다고. 사실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원래 많은 연구자들이 책상에 써놓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해서. 그런데 강조해 두는데 이 말은 연구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 노동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장 펴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첫 장이 매우 어려울 거고, 근데 내가 최대한 하여튼 쉽게 써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부디 포기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이런 뜻을 전하기 위해 여기다 써놓은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읽어야 돼요. 아마 이번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자본을 요약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본의 앞부분만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어느새 손을 놓을 텐데, 앞부분도 내용 문장을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책의 배경이 되거나 분위기가 되거나 제가 읽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말해서 이 책을 가급적 읽으시도록 분위기만 잡을 거예요. 사실 학문의 꼭대기 얘기를 했는데요. 학문의 정상에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학문의 정상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거나 공부에 뭔가 결정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학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공부라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헬기 타고 딱 올라가면 정상에는 이르지만 공부는 안 일어나요. 기어 올라가면서 힘들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공부니까요. 자본을 힘들더라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자본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 몸에 변화가 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세상이 조금 좀 바뀌었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